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느덧 여러분하고 벌써 이 단편인식 특강 5강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5번째 강수로 여러분하고 수업을 하게 될 텐데요. 5번째 강이라는 건 벌써 여러분이 한 주에 2권씩 총 10권의 책을 읽었다는 겁니다. 5강까지 왔다는 거는 어느덧 여러분들이 벌써 10번째, 그러니까 10권의 책을 저랑 수업하고 있다는 건데, 이만큼 여러분들이 열심히 책을 읽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 이 책들이 결국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도 선생님이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10번째 책, 그리고 5번째 수업으로는 뭘 마주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2권의 책은 바로 이효석 작가의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하고요, 김유정 선생님의 봄봄이라는 책입니다. 이 2권 다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시험에 출제가 되는 작품입니다. 특히 이 메밀꽃 필 무렵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마주하는 내신 시험에서 나올 수 있고요. 봄봄, 그리고 이 다음 시간 6강에서 배우게 되는 동백꽃 같은 책들도 여러분들이 당장 중학교 2학년 때 마주하는 내신이라는 점에서 정말 연계가 많이 되는 작품들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작품들이다라는 것을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은 친구들은 아마 이 내용에 대해 알 텐데요. 오늘 배우는 메밀꽃 필 무렵과 봄봄 작품 모두 시골 마을이 배경인 소설입니다. 시골 마을을 어떤 거라고 하냐면 향토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시골 마을에 대한 특성들을 용어적으로도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은 바로 뒤에서 이게 어떤 내용의 책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주제인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볼 작품은 이효석 작가의 메밀꽃 필 무렵입니다. 메밀꽃 필 무렵은 말 그대로 메밀꽃이 피는 그 즈음에란 뜻이잖아요. 여러분, 메밀꽃 본 적 있어요? 우리 엄마들 마시는 차 중에 메밀차라고는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메밀꽃은 잘 모르더라고요. 이 소설을 이렇게 표지로 아마 본 친구들은 알 수도 있는데, 이효석 작가는 강원도 태생입니다. 지금도 강원도 지역에 가면 이효석 선생님이 살았던 집과 그의 문학관이 남아있는데요. 실제로 이효석 선생님이 살았던 그 지방은 메밀꽃, 이렇게 하얀색 메밀꽃이 쫙 펼쳐져 있는 넓은 들판이 많았다고 해요. 그렇게 아름다운 분위기의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책을 쓰신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메밀꽃 필 무렵의 내용부터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밀꽃 필 무렵 줄거리를 한번 같이 피고 볼까요? 여러분, 메밀꽃 필 무렵은 주인공 허생원의 입장에서 쓰인 작품입니다. 허생원은 낭만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 허생원이란 주인공은 소설 속에서 어떤 인물이죠? 네, 보찜장수입니다. 여러분들이 허생원에다가 형화펜을 친 다음에 허생원을 보찜장수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보찜장수가 뭐냐면 보따리를 메고 다니는 장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이야 백화점이나 시장에 가면 항상 물건을 파는 분들이 계시지만, 옛날에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물건을 팔아서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만든 물건들을 등에 지고 짐으로 들고 다른 마을에 있는 시장까지 열심히 걸어가서 물건 팔고, 또 다른 마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다니며 장사하는 걸 보찜장수라고 합니다. 허생원은 그런 보찜장수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봉평이라는 데는 강원도에 있습니다. 이 봉평 장터 시장의 파장, 시장이 끝날 무렵으로 소설이 시작을 해요. 허생원은 장사가 시원찮지 않아. 그러니까 장사를 오늘 잘 안 된 거야. 속이 상한 거죠. 그는 조선달이라 그래서요, 이 선달이라는 거는 그냥 친구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허생원 할 때 생원도요, 여러분, 이름이 아니고 약간 어른 남자라는 뜻의 생원이거든요.
허씨성을 가지고 있는 어른 남자가 허생원이에요. 허생원이 이름이 아니에요. 허생원의 친구 조선달과 함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하나 봐요. 근데 충주집을 찾게 됩니다. 자, 충주집이 뭐냐면 이제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공간이거든요. 거기를 갔는데 되게 어린 장돌뱅이 동이를 만나요. 장돌뱅이도 얘들아, 이것도 보찜장수의 일종입니다. 되게 어린, 약간 청소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장사를 하겠다고 집 메고 돌아다니는 동이라는 남자애를 만나게 돼요. 근데 허생원이요, 이 동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충주댁이라는 게 뭐냐면 이 충주집이라는 술집에 있는 그 술집 여자, 그러니까 술집 주인인데요. 동이라는 되게 어린 청소년, 같아야 뭐 17살에서 18살밖에 안 된 동이가 충주댁을 막 꼬시려고 하는 거야. 아줌마 어떻게 오늘 시간 좀 있어요? 막 이러고 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생원이 이런 어린 놈의 쉐끼가 이러면서 수작하는 걸 보고 화가 나서 그냥 뺨을 때려가지고 쫓아버립니다. 혼난 거죠, 동이가. 자, 허생원이 뭔가 이렇게 좀 그 동이를 혼냈으니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아, 내가 때린 게 괜히 때렸나 이러면서. 자, 그러다가 그때 형 앞에 동이가 달려와 나귀가 밧줄을 끊고 난리를 친다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여러분, 나귀가 당나귀거든요. 허생원이 되게 여러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그 장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본인의 짐을 당나귀에 싣고 그 오랜 길을 다녔단 말이에요. 당나귀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고 허생원에게 가족이고요. 허생원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허생원의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중요한 동물인 거예요. 근데 그 당나귀가 밧줄을 끊고 도망가려고 한다고 알려줘가지고요, 허생원이 큰 위기를 막을 수 있었어요. 허생원이 이제 이 사건을 보고 동의를 기특해하게 됩니다. 내가 뺨도 때렸는데 나한테 이렇게 중요한 거 알려준단 말이야? 그래서 다음 장터인 대화라는 곳으로 함께 떠나기로 해요. 그러다가 허생원이 이거 죽이죠. 달빛 아래 펼쳐지는 그윽한 정경 속에서 형 앞에 쳐볼까요? 자, 여러분, 정경이 뭐냐면 정경이 풍경을 의미하는데요. 이 소설의 정말 아름다운 파트가 이 파트예요. 쫙 달빛이 펼쳐지는데 그 달빛 아래에 하얀색 메밀꽃밭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달빛에 빛나는 아름다운 메밀꽃밭을 보면서 허생원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게 느꼈을까요? 그러한 아름다운 풍경을 소설 속에서 묘사하고 있거든요. 이걸 메밀꽃 밭의 풍경을 눈에 보이게 묘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각적 묘사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선생님이 필기해주고 형광펜 치는 부분들 똑같이 따라서 열심히 안 적는 친구들은 나중에 선생님이 노트 검사해서 진짜 많이 혼내줄 거예요. 열심히 따라와야 됩니다. 자, 메밀꽃 밭의 풍경을 시각적으로 묘사하는데 어때요,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 막 묘사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들아,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럴까요? 어떤 거요? 비슷하게 말한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거? 예,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걸 보고 서정적이라고 해요. 우리의 아름다운 감정을 정서라고 하는데 정서를 아름답게 묘사했다고 해서 이런 걸 보고 서정적이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서요, 우리 허생원은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 심심하잖아요.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이런 말을 해줘요. 자기가 옛날에 물레방앗간 어떤 그 물레방아를 돌리는 그 조그만한 건물에서 성서방네 처녀, 그러니까 성서방이라고 하는 어떤 아저씨가 있었나봐요. 성서방네 딸이었나봐. 되게 어린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함께 밤을 지냈던, 그러니까 하룻밤을 보냈던 거죠. 이제 뭔가 좀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한데 물레방앗간에서 성서방네 처방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뜨거운 사랑을 나눴던 거예요. 그날 밤에.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여러분 책을 읽었으면 알 텐데 동의와 연관이 되죠. 왜요? 왜 그럴까요? 책 읽은 친구들은 느낌 와요? 동의가 이 성서방네 처녀의 아들인 것처럼 묘사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너 집이 어디에 있더니 동의가 이 성서방네 처녀가 있는 그 마을 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랑 혼자 살다가 왔다고 합니다. 허생원은 이렇게 사랑을 나눈 다음에 또다시 장사를 하러 떠났기 때문에 처녀는 허생원이라는 아빠, 동의의 아빠를 함께 살지 못하고 아이를 키웠겠죠. 그래서 허생원이 너 그 동네 출신이야? 하고 의아할 때 설마 내 아들인가? 하던 찰나에 여러 가지 동의의 특성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얼굴에 있는 점이라든지 왼손잡이라든지, 옛날에 왼손잡이 흔치 않잖아. 지금도 흔치 않지만 왼손잡이를 나랑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내 아들인가?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성서방네 처녀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사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아까 얘기한 거죠. 허생원이 동의가 혼자서 엄마를 모시고 산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허생원이 뭔가 야, 너 엄마랑 둘이 산단 말이야? 너 어디 사는데? 하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엄마에 대해서. 그랬더니 어머 동의가 뭐라 그래요? 한번 쳐볼까? 어머니의 고향이 어디래? 봉평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봉평이 허생원이 분명히 그 성서방네 처녀를 만난 곳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허생원은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밑에 줄에 한번 쳐야 되지 않을까? 동의의 이야기를 들은 허생원은 동의가 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형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다가 허생원이 머리가 복잡하겠죠. 내 아들인가? 이렇게. 그러다 이제 고민이 많았는지 발을 악! 해가지고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발목을 이제 다쳤겠죠. 그때 동의가 허생원을 업어가지고 이제 그 개울을 건너게 되거든요. 그 강을. 그때 허생원이 따뜻한 혈육이 가족이야, 얘들아. 가족의 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뭔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애가 지금 내가 힘든데 업어주고 이러니까 이젠 나이를 먹어서 할아버지가 돼가고 있는 내가 나의 아들의 등에 업힌 느낌이 나잖아요. 되게 모르고 살던 이 되게 오랜만에 만난 아들이 몸에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의의 어머니가 그 성서방네 처녀라고 생각한 허생원은 결국 지금 동의와 엄마가 살고 있다고 하는 제천으로 떠나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맨 마지막 한강패 어둠 속에서 동의가 자신처럼 왼손잡이임을 확인하게 하죠. 결국 이 왼손잡이가 뭐예요? 힌트를 준 거죠. 정말 동의가 허생원의 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걸요. 이런 내용의 설입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좋습니다.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작가 이효석 선생님께서는요, 이렇게 되게 아름다운 그 내용을 많이 적어주신 것도 있고요. 실제로 아까 얘기했죠. 강원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로 살았던 강원도의 그 이야기, 되게 아름다운 강원도의 풍경들을 묘사하신 게 되게 많고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형 한번 쳐볼까요? 이거 향토적 색채. 향토가 뭐였어요? 이 시골 마을의 느낌을 주는 이 시골 마을스러운 느낌을 많이 부여해요. 실제로 시골 마을 출신이고 본인이 살았던 그 강원도 마을의 모습들을 정말 많이 담아주고 있잖아요. 알겠죠? 향토성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작품에 대한 내용을 좀 볼까요? 이 작품 어떤 내용이에요? 이 작품은 이제 허생원의 과거 이야기를 추억담을 들려주는 구조에서 동의의 아들 확인으로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과거를 떠올리는 걸 보고 뭐랄까요?
뭐라는지 알아요? 이렇게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걸 과거 회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오늘 좀 새로운 거 하나 배울 거예요. 이미 학교에서 배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처음 듣는 친구들은 꼭 잘 적어놔야 됩니다. 이렇게 소설 속에서 얘들아, 현재 진행되고 있던 이야기에서요, 과거를 회상합니다. 과거를 떠올려. 그러면서 현재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과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소설의 이야기의 시점이 현재에서 과거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가는 걸 소설에서는 시간의 흐름은 뒤에서 현재, 과거에서 현재로 와야 되는데 현재에서 과거로 갔으니까 뒤로 갔잖아. 이걸 보고 뒤로 간다 해서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역순행이 뒤로 간다는 거거든요. 소설이 마치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여러분 중요한 내용의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인물에 대한 분석인데요. 허생원은 저런 인물이에요. 되게 과거에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했어요. 과거에 되게 집착하고 있는 인물이지만 또 그만큼 사랑을 잊지 못하는 낭만적인 인물이기도 하고요. 조선달 같은 친구는 좀 T야, T. 요즘 말로 T예요. 그래서 약간 그 허생원이 그런 얘기하면 야, 너 또 옛날 얘기하냐? 너무 많이 들었어. 그래서 약간 그 낭만을 깨려고 하는 좀 T 같은 친구예요. 조선달은 그런 친구고요. 동의가 여러분, 동의가 어떤 인물? 고색 까먹으면 아니죠? 형아팬. 허생원의 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럼 얘들아, 우리 뒤로 넘어가서 학생 여러분, 요거 한번 볼게요. 이 소설은 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담고 있는 서정소설이라는 거 형아팬 쳐놓으시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공간적. 맨 처음에 장터에서 만나던 인물들이 산길을 따라 개울을 흘러가고 메밀꽃 밭까지 흘러가는, 뭐가 나와요? 선생님 따라 적어야죠. 공간적 이동. 이걸 다른 말로 얘들아, 공간적 배경이 변화하는 구조라고 해요. 인물들이 속해 있는 소설 속의 공간이 한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동하잖아요. 그 이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특징은 뭐예요? 여러 개의 이야기가 함께 들어가 있고요. 별표, 암시와 추리의 기법.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동의가 왼손잡이? 허생원 아들 아니야? 이렇게 직접 유추하고 추론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추리의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얘들아, 이 작품은 아버지를 찾는다는 그 어떤 옛날에도 많이 나왔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주몽이라는 고구려를 세운 아저씨를 알까요? 그 주몽신화에 보면 주몽신화의 주몽의 아들로 나오는 유리라는 아들이 있거든? 그 유리가 아빠를 찾으러 아빠가 뽀개놨던 칼의 한 부분을 들고 와서 아빠를 탁 칼을 맞춰가지고 찾는 게 나오고 하거든요. 이렇게 아빠를 찾는 내용의 소설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 찾기라는 그 특징을 이제 갖고 있는 소설 중에 하나고요. 무엇보다 요게 중요하죠. 인간이라면 가질 수밖에 없는 혈육. 아까 혈육이 뭐였어요? 가족에 대해 느끼는 사랑. 그 감정을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알겠죠? 요 내용 이해됐나요? 자,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작품은 봄봄인데요. 봄봄의 김유정 선생님 역시 향토성이 되게 진한 인물이에요. 자, 왜 그런지 볼까요? 여러분, 김유정 선생님의 봄봄을 일단 내용을 좀 보면, 김유정 선생님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김유정 선생님의 이 봄봄 작품이 되게 독특한 이 동백꽃과 봄봄의 특징이 많이 반영된 작품 중에 하나인데, 요거 형 한번 쳐볼까 얘들아? 해학? 김유정 선생님은 얘들아 해학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해학이 뭘까요? 해학 여러분, 해학은요
즐거움. 다른 말로 웃음. 웃음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웃긴 거예요. 뭘 보고 하하하하 이게 뭐야 이렇게 약간 웃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 웃게 되는 걸 해학적이라고 합니다. 김유정 선생님은 일제강점기에 살았어요. 우리나라 민족이 되게 힘들 때잖아. 일본한테 괴롭힘 당할 때인데 그때 우리 민족이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요 되게 웃음, 어떤 즐거움의 코드로 좀 승화시키려는 게 많이 나오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김유정 선생님은 슬픈 현실도 웃음으로써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해학적 작품들이 정말 많이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일까요? 봄봄 읽었죠? 자, 요 봄봄이라는 책 읽었죠? 자, 여러분 봄봄은요 서술자는 나입니다. 근데 나가 주인공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그럼 여러분 뭐죠? 시점이 1인칭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서술자이자 주인공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부르죠. 자,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 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 옛날의 결혼제도. 둘째, 옛날의 농사제도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요. 우리나라 농민들은 농사를 짓고 싶어도 땅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다 누구 거예요? 일본인들 소유거든요. 일본인이 가져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싶어도 땅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본인들이 조선 농부들한테요. 원래 자기 땅도 아니면서 그지? 원래 조선인 땅인데 그 땅을 조선인들한테 빌려줘요. 빌려줘. 너네 여기서 농사 지어. 그래, 농사 잘 지으렴. 농사 짓는데 농사 짓고 나서 농사 지은 다음 나온 결과물들, 벼의 수확을 나한테 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일본인들이 조선 농부들한테 소작을 줬다고 합니다. 소작. 이 소작을 하는 농부들을 소작농이라고 부르고요. 일본인들을 지주, 땅의 주인이라고 불러요. 자, 이때 얘들아, 일본인들은 어쨌든 일본에 살잖아요. 조선에 있는 땅을 사더라도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일본에 있는 그 땅을 내가 이제 그 일본인들로서 조선에 있는 땅을 운영하고 싶은데 뭔가 이 땅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맨날 조선 갈 수 없잖아, 일본 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일본인들이 조선 농부한테 소장 준다 했잖아요. 이 일본인들이 조선인 농부를 관리하기 위해서 조선에 있는 조선 사람들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 같은 거죠. 그게 마름이에요. 마름이라는 거는 일본인들이 조선 농부들한테 땅을 줬잖아. 그 땅을 대신 관리하는 조선인들이 마름이야. 그러니까 약간 표현이 그렇지만 좀 친일파의 느낌이 좀 있죠. 일본의 앞잡이 역할도 했고 실제로 조선 농부들이 마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일본인 지주들을 등에 업고 같은 조선인들을 막 괴롭히고 했거든. 자, 이 소설에 나오는 봉필이라는 주인공은요, 마름의 집에서 그의 딸 점순이와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이 마름인 인물이 장인어른인데 이 장인어른은 아주 성격도 못됐고 머리가 아주 영악해가지고요, 어떻게든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옛날의 제도고요. 여러분, 옛날에 결혼 제도엔 뭐가 있냐면 대릴사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노동력이거든요. 근데 이 와이프가 이제 남편하고 결혼하게 되면 보통 남편 집에 가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 입장에서는요, 이제 딸이 결혼해가지고 나가버리면 더 이상 딸이 할 수 있었던 그 노동력이 없어지죠. 그럼 손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혼하기
결혼 전에 결혼을 약속한 딸의 남자친구가 결혼할 때까지 와이프, 아내의 집에 가서 결혼 전까지 일을 대신 해주는 거야. 왜냐면 나중에 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야 되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결혼을 약속한 나는 마름의 집에서 일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점순이와 결혼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얘들아 생각해봐. 나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겠죠? 힘들잖아. 여기 언제까지 여기서 이렇게 대리 사회로 일해줘. 근데 눈치가 약간 빠르고 좀 성격도 안 좋은 우리 마름 할아버지 장인어른은 어떨까요? 최대한 늦게 결혼시키려겠죠. 그래야 오랫동안 나라는 주인공을 부려먹을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형 앞에 쳐볼까? 장인어른은 나를 부려먹기만 하고 점순이와의 결혼을 계속 미뤄요. 별 이유를 다 대요. 아유, 우리 딸이 네가 싫대. 아유, 우리 딸이 아직 키가 조금해서 안 돼. 좀 커야 결혼하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유를 막 만들어가지고 결혼 안 시켜줘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장인어른하고 계속 갈등을 뵀거든요. 근데 숙맥이 뭐냐면 좀 순수하고요. 약간 바보 같은 거예요. 주인공인 나는 좀 바보 같아. 멍청해. 그래서 맨날 장인어른한테 이래저래 당하기만 해요. 나도 좀 큰 소리 내고 장인어른 이러지 마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당하기만 해. 너무 바보 같아. 그래서 나는 결국에 바보스럽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형 앞에 장인어른과 대판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요, 점순이가 진짜 웃긴 애인 게, 이 점순이가 자기 아빠인 장인어른하고 내가 싸울 때 이 점순이도 나랑 빨리 결혼하려고 했거든요. 빨리. 그래가지고 주인공 나는 어차피 점순이도 원하는데 나 빨리 그냥 결혼해야지 하고 이제 장인어른하고 싸우게 된 거야, 결국에. 근데요, 내가 결국 장인어른의 항복을 받아내기 직전에 이게 봐봐. 점순이가 달려들어서 자기 아빠 편을 들어요. 헐 통수 맞았어요. 점순이가 내 편이 아닌 거야. 야, 하지마, 우리 아빠가 말한 대로 해! 막 이러는 거야. 그럼 나는 이제 힘이 다 빠져가지고 점순이가 쟤 뭐지? 아까 내 편이었잖아 이러면서 속을 알 수 있는 점순이의 얼굴을 보면 소설이 마무리가 됩니다. 뭔가 어이가 없고 좀 웃기잖아요. 이게 해학적이거든요. 이게 뭔가 웃음을 유발하는데 또 뭔가 내가 불쌍해 보이고 약간 이런 내용의 소설인 거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갈 건데, 이 작가, 우리 김유정 선생님은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강원도 출신입니다. 강원도. 자, 여기 한번 펼쳐볼게요. 강원도 춘천 출신이에요. 여러분, 강원도에 놀러가면 아직도 김유정 선생님 살았던 집 볼 수 있어요. 강원도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많은 작품을 쓰는데, 이 작품들을 여기 한번 펼쳐볼까? 토속적이고 해학적이다. 해학적인 건 웃기다고 아까 했잖아요. 자, 근데 토속적인 게 뭐예요?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많이 쓴다는 거예요. 시골이 많이 나오고, 지금 봄봄도 어때? 시골 마을에 있는 농사꾼 나를 부려먹는 장인어른과 시골 마을의 이야기잖아. 이렇게 시골 마을 느낌을 내는 걸 토속적이라고 하는데, 그걸 선생님이 아까 뭐라 한다 했죠? 네, 향토적이라 한다 했습니다. 선생님 따라서 열심히 적고 있죠? 진짜 검사할 거예요. 자, 이렇게 체크했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봄봄인 어떤 내용인데요? 네, 봄봄의 중요한 건 요겁니다. 나와 장인어른의 해학적 활극. 얘들아, 여러분 아버지가 엄마네 집에 가면 여러분 기준 외할아버지, 아빠의 장인어른하고 막 몸싸움하거나 막 이렇게 한 적 있어요? 싸우는 적은 아주 드물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잘 안 하죠. 아빠도 약간 엄마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어른, 여러분의 외할아버지를 좀 불편해하고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정상이잖아. 근데 지금 어때?
결국 주인공 나와 장인어른이 막 몸싸움을 하고 막 그러고 싸운단 말이야. 어이가 없죠. 이렇게 웃긴 해학성을 유발시키는 게 중요한 소설의 내용입니다. 오케이? 해학이 아까 웃음이 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어이가 없든 뭐든 웃긴 거.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작품의 중요한 건요, 이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은 마름이라 그랬고요. 제가 아까 여기 설명했죠. 마름이 어떤 사람? 일본인 대신 땅 관리하는 사람. 거의 친일파. 그래서 어떻대? 마을에서 인심을 잃고 산 애들이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이 마을에서 이미 인심을 잃었다는 게 이 마을에서 장인은 별로 평가가 안 좋아요. 다들 장인 안 좋아해. 왜? 일본의 앞잡이니까 얼마나 다른 농민들도 괴롭히겠어요. 자, 대릴 사위들을 막 바꿔가면서요, 노동력을 착취하는데 주인공 나를 놓치기는 싫어. 근데 점순이와 결혼시키기에는 참 아깝고 빨리 결혼 안 시키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질질질질 끄는 어떤 인물 적으세요. 이기적이고 아주 못됐죠. 이기적이고 어때요? 계산적인 인물이죠. 자신한테 이득이 되는 행동만 하는 되게 못된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점순이도 좀 그래. 아빠랑 싸움 붙여놓고 마지막에 아빠 편 드는 좀 나쁜 인물이죠. 이게 겉과 속이 좀 다르잖아요, 하는 말들이. 점순이를 보곤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다 해서 이중적이라고 해요. 착한 줄 알았더니 안 착한, 겉과 속이 다르다 해서 이중적인 인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들아, 이 소설은 어떤 내용이죠? 자, 농촌 소설. 병합펜 치시고 이게 같이 적으세요. 향, 토, 성, 시골 마을 느낌을 많이 주고 있고요. 실제로 강원도 농촌이 배경입니다. 자, 중요한 거 뭐예요? 멍청하고 바보 같은 주인공 나가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아유, 저 바보 저 왜 저러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걸 느끼게 함으로써 독자는 우스꽝스러운 해학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웃긴 내용을 느끼게 하는 소설이에요. 자, 특징은 막 사건이 왔다 갔다 하는 막 이런 그 소설의 특징도 있고요. 이 해학적, 웃긴 것과 토속적, 향토적인 시골 마을의 느낌이 나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역순행이 뭐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 소설도 과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역순행적 구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라고 한다면 뭐 요런 거지 않을까요? 요거 마지막에 중요하지 않을까? 바보 같은 나와 교활하고 이기적인 장인어른 사이의 해학적 갈등, 요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근데 요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그 일제강점기의 현실로 인한 나쁜 결과물들이다. 왜냐면 장인어른의 직업도 마름이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어떤지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봄봄이라는 작품, 그리고 앞에서는 메밀꽃 필무렵의 작품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체크하고 공부해서 복습해서 다음번 소설을 진행할 때도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것들, 뭐 예를 들면 해학성의 의미라든지 아니면 뭐 또 뭐 있나요? 향토성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 잘 복습해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소설을 배울 때도 선생님이 오늘 설명한 내용들 머리에 잘 들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이랑 배운 것들 노트필기 꼼꼼히 하시고 복습도 좀 하시고, 알겠죠? 다음 작품으로 만납시다. 고생했습니다.